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인데요. 네, 신부님이 바쁘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그 국가란 무엇인가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가 왜 필요한가. 예. 그래서 그때 뭐 몇 가지 뭐 논의된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어서 좀 뭐랄까 좀 더 심화, 깊게 말씀드릴 점이 있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정치 철학에서 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국가 권력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권력 그러면은 이게 국가는 거대하죠, 굉장히. 예.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이제 복합체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권력은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예. 뭐 둘만 만나면 그 안에 뭐 권력 관계가 생긴다든가 또 개인적인 활동 안에서도 그 권력의 여러 가지 그 표현 방식이 드러나요. 표현하는 것들이. 그래서 요새 여성주의에서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바로 그 권력 관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개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은 권력의 정체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맞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일단 우리가 좀 처음에 좀 해야 될 것은 그런 얘기 논의하기 전에 일단 정치 철학의 그 큰 주제 본령은 어차피 국가 권력에 관한 논의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대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 아주 뭐 오랜 역사 안에서 국가 제도가 시민들과 관계하면서 만들어놓은 기제들, 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정교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국가 권력에 대한 국가 권력이 뭐냐 이 정체를 좀 잘 파악을 하면은 다음에 논의를 할 때 여성주의자들의 논의 포함해서 또 좀 그 이해가 또 심화될 수 있겠다 싶어서 국가 권력을 좀 계속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란 무엇인가 또 국가 권력이 공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국가 권력의 어떤 모습, 국가 권력이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국가 권력이 왜 정당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 우선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 형태가 뭐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많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는 이제 리퍼블릭 그 개념이 좀 강한 것 같고. 공화 정치이면서 민주 정치 이게 아마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그 정치 체제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도 있습니다. 뭐 왕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렇죠. 이게 많이 있죠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상징이죠. 실질적인 권력은 없고. 그래도 뭐 영향을 뭐 줄 수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독재도 있고요. 그렇죠. 아랍의 여러 나라들 지금은 막 민중들이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아랍도 심지어는 아랍의 봄 뭐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다른 형태, 하여튼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다양한 국가 형태가 있긴 한데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국가는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이 뭐냐? 정치적인 차원에서 힘을 갖고 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 힘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힘이
것 같나요? 공권력, 물리력, 뭐 예. 폭력, 그러니까 국가폭력, 네. 무서워요. 무섭죠. 네. 예,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도 다뤄봐야 될 주제이긴 한데 네. 많은 다양한 국가 형태가 있긴 하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 국가는 정치 권력이라는 거고 그 말의 뜻은 국가 시스템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합니다. 예,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만약에 제정한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제력이죠. 그게 그 권력이죠. 물론 이게 좀 더 논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그럼 어기면 다 처벌되는가? 그런가요? 거의 뭐, 물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놈들도 많습니다. 거대한 부패에는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사실은 좀 이상에 가깝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국가는 정치적인 권력이고 그 말의 뜻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국가가 갖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근데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강한데 그분이 쓴 용어가 국가가 뭐냐? 그러니까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인데 합법적인 폭력이니까. 그렇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폭력은 이제 넓게 쓴 거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강제력. 근데 그걸 독점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직 국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한다거나 사적으로 뭐 처벌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는데 형태가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이 권력을 수행을 할 때 하나는 사법기관이 있고요. 사법기관과 더불어서 경찰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도 있어요. 이 권력이 뭐가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사법 권력이나 그다음 경찰력 빼고. 그거는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권력이라 그러면 최순실? 그거는 좀 비밀의 권력 아닌가요? 그런가요? 간접적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폭력을 독점한다고 했는데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독점하는 경우가 사법 권력이고 경찰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독점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인간들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둘이 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돈도 없지만 돈을 털어가려고 이거 기구들이 많잖아요. 장비들이 털어가려고 해요. 근데 경찰은 신고할 수도 없고 멀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죠. 때려잡아요? 방어해야 되죠. 못 갖고 가도록. 혹은 뭐 조금만 주고 뭐 돌려본다든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당 방위가 있죠. 근데 그 정당 방위도 일종의 간접적인 폭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방어의 위험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인정하는 간접적인 권력이에요. 정당 방위가. 근데 하여튼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국가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합법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그 폭력 같은 그것을 행사하는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국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게릴라가 나타나든가 이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죠. 그렇죠. 비상한 상황이죠. 네. 예,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권력이 있는 반면에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예, 그건 당연하게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호하고 예, 그걸 가지고 시민들의 예. 재산권을 또 보호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즉 국가가 갖고 있는 건 합법적인 폭력인데 네. 비합법적인 폭력이 있어요. 네. 예, 그거로부터 시민들, 네. 뭐 국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책임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책임. 예,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네. 국가가 이렇게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권력을 네. 줬을 때. 네. 이게 독점을 용인하는 거죠. 막스 베버 말로는 네. 예, 권력의 독점을 용인하는 것은 오직 이때뿐이에요. 네. 어떤 때뿐이냐면 국가가 시민들의 국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지키는 한에서 네. 이 근거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앞에 게. 네,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국가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 책임. 예, 보호해야 되는 시민들을. 그 책임을 안 질 때 이게 나라냐 하고 우리는 소리칠 수 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뭐 그 촛불혁명, 예. 촛불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예. 남용하고 이제 부패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권력 남용이고 예. 그다음에 혹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네, 국정농단. 그때는 뭐 요새 나오는 얘기는 쿠데타를 계획했었죠. 계획했다고 예, 예. 하는 말도 나오고요. 예. 어쨌든 나쁜 역할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도 볼 수도 있듯이 예. 이 두 가지 시민을 보호하고 하나는 또 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 두 가지 예. 기능이 사실은 국가의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예. 예. 그 어느 국가도 이렇게 좀 안 돼요. 예, 잘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고요. 예. 우리가 경험한 거 말고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합법적인 그 폭력을 그 독점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안 되는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네. 안 되는. 네. 이게 뭔가요? 뭘까요? 네. 제도적으로. 뭘까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만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그 무기 소유에 무기 소지에 무기 소유. 예. 네. 아시겠지만 그 월마트에서도 팔잖아요. 예, 그냥 막 팔아요. 예. 네. 무슨 총들을 예. 살상용 총이죠. 그렇죠. 예. 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폭력을 독점을 하도록 주어진 국가의 역할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으로 안 된다는 경우. 네.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측면 네.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국가가. 예, 뭐 촛불혁명도 그렇지만은 네. 아주 명시적으로 그 뭐죠 인종차별을 하는 법을 만들 옛날에 뭐 미국 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 인종끼리 싸울 때 그걸 국가가 편을 듭니다. 어느 쪽에. 그러니까 보호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역사에서 광주항쟁도 그렇고 네. 4.3 사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이게 국가의 이상적인 기능인데 그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예. 일단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두 모습, 예. 독점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그 기능, 네. 또 하나는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안보를 지켜야 되는 이 네. 두 가지 네. 이게 자체가 문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철학의 말로는 정당화해야 되는가? 국가가 이런 기능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은 네.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저스티파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뭐 계속 말씀드려도 호흡스나 로크나 뭐 루소나 이런 사람들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논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justify,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정당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의 원천은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모든 권력은 공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철학의 그 범주에 들어가나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막 우리 다 그 기본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근데 이거는
일단 국가 권력에 대한 철학적인 모색, 탐색에서는 좀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 국가 권력 자체를 놓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인데, 아마 그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 사회에 아마 그게 그 규범입니다. 그게 규범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 이제 다루게 되죠. 이제 철학에서는 그보다는 국가의 본질적인 두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근거를 줘야 되느냐. 예, 그게 맞다. 그게 어떤 이유로 맞냐. 이렇게 좀 그 탐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국가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가 처음에 홉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연 상태에 있는 것보다 있는 거라기보다 자연 상태에 있으면 혼란에 빠진다. 그렇죠. 힘센 놈이 왕이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욕망의 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 충돌이 심하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 국가가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는 스테이트 오브 네이처예요. 그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자연 상태예요. 이 두 가지가 일단 대입이 됐어요. 물론 이게 인류학이나 뭐 역사학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다양하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학의 논변을 중심으로 하니까 크게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쌍이, 항목이, 국가, 그다음에 자연 상태, 두 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왜 국가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자연 상태보다 국가가 더 낫기 때문에 더 좋아서 우리가 국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약해요. 그 주장이. 그래서 이 철학적인 논변에서는 국가의 권위, 거기는 법도 들어갑니다. 권력 들어가죠. 정치적인 권력. 국가에 순종할 윤리적인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밝혀내야 되느냐. 내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국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칙에 내가 동의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더 좋다. 자연 상태보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여러 가지 뭐 특징에 순종할 때 국가가 제정한 법이나 그다음에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그렇게 명백한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논의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state of nature 그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그 힘센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공권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다오 이런 차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무슨 철학적인 혹은 더 심오한 뭔가를 이제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이제 일은 좀 쓸데없는 걸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정당화라는 거는 이게 좀 많은 요소가 필요해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나, 혹은 맞습니다. 거기에 반발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국가 시스템을 제도를 정당화한다라는 데는 뭐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냐면 논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정치적인 의무가 있다.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논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혹은 법에 순종해야 되를 따라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의무가 있다. 의무입니다. 의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준수 문제죠. 그걸 어떻게 정당화해야 되느냐. 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죠.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밖에 나가면 일단 걸어가는 것부터 해서 횡단보도에 빨간불 파란불 지켜야 되고 길거리에 침을 안 뱉어야 되고 방류하면 안 되고 많습니다.
법에 예, 그렇죠. 그 많이 있어요 진짜. 예, 법의 준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게 윤리적인 함축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경우는 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만약에 살인이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과제란 무엇인가요? 내 삶의 프로젝트 중에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죽여야 돼 누구를? 예. 거의 없죠. 거의 없겠죠. 근데 이게 뭐죠? 전문적인 그 뭐죠? 그 암살범, 청부업자 이런 거 있죠. 독립운동할 때 삶의 과제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사람은. 근데 그때 뭐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시에서 군인으로서는 적을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원치 않지만. 예, 삶의 과제. 진짜 평화주의자라면 아마 그것도 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압제 아래 있는 억압받는 어떤 민족, 어떤 그룹, 정치적인 그룹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살인을, 살인, 그러니까 암살을 적의 그 거기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보통의 우리들 일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살인이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없어요. 살인을 왜 안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법이 살인을 금지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냥 나는 윤리적으로. 그렇죠. 예. 죽을 수 없다. 사람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는 옳지 않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겠어요. 벌레가 무서워 난.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지 뭐 원래 권리를 생각해서 못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호등을 건너는 거 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 같은 그런 규칙은 법 때문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아닌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뭐 살인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법에 준수를 해야 하는 보편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준수라고 해서 일단 이 국가 권력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영토, 시민, 그다음에 그 주권 이것을 갖춘 경계를 뜻해요. 거기에서 국가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 권력은 일본의 국가 권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고 서로 그렇죠. 그렇게 되죠. 물론 침해합니다. 미국이 뭐 남미에 무슨 베네수엘라 막 하는 깡패 국가. 그 나쁜 국가가 되는 거죠. 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빼고 지금 법을 준수하는 말은 국가 경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안에서 준수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경우라도 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법의 준수란 말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윤리적으로 바운드돼 있다는 말이에요. 법을 지킬 때 이게 윤리적인 어떤 태도 혹은 그 합의에 의존해 있다. 법을 준수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막 피를 막 흘리고 있다고 철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싫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보니까 급해요. 근데 어디서 뭐 하여튼 병원까지 가는데 뭐 신호등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다 지키면서 가봐요. 죽어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이때 이게 법이 준수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얘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안 지킬 수 있어요 법을. 그렇죠. 비상 깜빡이 켜고 그냥 뒤에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1.2획도 틀림없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법의 준수를 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때도 얘기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사실 법은 아주 지켜야 할 최소 단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범위는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은가. 더 넓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법에도 아까 교통법이 있고 뭐 그다음에 상해에 관련된 법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 철학의 논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지적하신 게. 그러니까 실증주의자들은 크게 넓게 막았고 그거 윤리하고 관계 없어요.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혹은 법조 전통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법철학자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하고 불가분이에요. 예, 윤리를 떠난 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의 준수는 여기서 말하는 법의 준수 이건 1.1핵도 뭐 법에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묶여 있다는 소리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게 또 하나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무예요. 예, 그 국가를 정당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게 이것이 정당화되면은 국가가 존재해도 돼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 보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경우에나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편적 그러면은 초월적인 어떤 그 규칙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보편적이라는 게 그 국가의 경계 안에 거주하는 데에 한정돼 있어요. 보편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건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한계라기보다 이런 그러니까 조건들을 염두에 둬야지 좀 논의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마다 좀 법이 다르고 그렇죠.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한 26분 지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당화 하려면은 이게 이거보다 좋다.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아주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이걸 크게 거기에 밝혀지면 누구나 다 그걸 딱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지금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일부를 이걸로 좀 한번 질문을 던져놓고 조금 2부에서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